한국의 역사가 5천년. 웃기지 마십시오. 중화 문명은 그들이 아직 원시인이었을 때부터 찬란했습니다. 제가 베이징 대학교 강단에서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시민, 올해 42살의 중국사 교수입니다. CCTV 역사 다큐멘터리 중화의 영광의 자문위원이자 각종 토크쇼에서 중국 역사의 우월성을 설파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은 순전히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저희 대학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권유하셨거든요. 류 교수, 이번 기회에 한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오시오. 자네가 방송에서 늘 말하던 대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오게나. 총장님의 말씀에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변방의 작은 나라가 감히 역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으니까요. 출국 전날, 저는 평소처럼 CCTV 역사 토크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류 교수님, 내일 한국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학생을 가르치러 가는 선생의 마음입니다. 한국이 최근 자국 역사를 과대 포장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 올 생각입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 시설에 살짝 놀랐지만 베이징 수도 공항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류시민 교수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사학과 박사과정생 김지원 씨였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창한 중국어에 놀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양 한국 젊은이들은 요즘도 중국사를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까? 제 질문에 김지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중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일본사, 그리고 세계사를 균형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대답이 묘하게 거슬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속으로 평가했습니다. 확실히 발전했군.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3선 도시 수준이야.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내일 있을 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목은 중화 문명이 동아시아에 미친 절대적 영향이었죠. 한국과 일본이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의외로 고즈넉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비판적인 시선을 되찾았죠. 흉내는 잘 냈군. 하지만 베이징대의 역사적 중후함에는 미치지 못해. 심포지엄 장소인 문화관 대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동아시아 전문가들까지. 개회식이 시작되고 서울대 사학과 정현수 교수가 환영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아시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역사는 어느 한 나라의 독점물이 아니며 각국의 시각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중, 역사적 사실은 하나뿐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지. 첫 번째 발표는 일본 도쿄대의 야마다 교수였습니다.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와 문화 교류였죠. 놀랍게도 그는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라는 기존 관점을 비판하며 한국과 일본이 주체적으로 해상 무역을 주도했다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역사 왜곡이야. 저는 메모장에 반박할 내용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클 김 교수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최근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국 고대 왕국들의 독자적 문명 발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유물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부분이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DNA 분석, 금속, 성분 분석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한 연구 결과는 제가 알던 상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옆에서 두 명의 한국 대학원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시민 교수 발표 기대되지 않아? 중국 CCTV에서 맨날 한국 역사 폄하하던 그 사람이잖아. 맞아. 오늘 제대로 팩트 체크 당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이 준비한 반박 자료 봤어? 완전 압살각이던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다행이었죠.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반박 자료라고? 설마.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오르며 청중을 둘러보니 모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한국 교수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죠. 저는 준비한 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역사를 논할 때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태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며 그때였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서울대 한국사학과의 김태영 교수였죠.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발표 중에 질문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행성이라고 표현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조공체제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공은 외교적 형식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대등한 무역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명나라 시대에는 조공 무역으로 중국이 더 많은 손해를 봤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반박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김 교수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1450년부터 1500년까지 조선이 명나라에 보낸 조공품의 가치는 약 10만 냥이었지만 명나라가 하사품으로 준 물품의 가치는 50만 냥이 넘었습니다. 이게 과연 종속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죠. 그것은 중국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국의 아량이죠. 아량이라. 이번에는 일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때 조선이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을 때 명나라가 망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주국이라면 당연히 즉각 도와야 했을 텐데요. 또 다른 한국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명나라 원군의 주요 목적은 조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명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국 방어였다는 것이 명나라 실록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발표 내용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 예정이었던 제 발표는 끊임없는 질문과 반박으로 1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저는 진땀을 흘리며 답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마지막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젊은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류 교수님,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한글은 중국에 없습니까? 왜 김치는 중국과 다릅니까? 왜 온돌 문화는 한국에만 있습니까?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사소한 변형에 불과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소한 변형이라고요? 젊은 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화도 인도 불교, 서양 문물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수많은 외래 문화를 중국이 수용했듯이 말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제가 평생 믿어왔던 중화 중심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김지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학문적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떠들어댔던 모든 주장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때 정현수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류 교수님, 오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고라니요. 완전히 망신당했죠. 정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학문적 토론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고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정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나 경멸이 아닌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죠. 사실 저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모든 문명이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해왔던 주장들이 바로 그런 수준이었군요.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내일 비공개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하시겠습니까? 한중일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동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해석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들었던 반박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색해봤죠. 놀랍게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던가. 다음 날 아침, 비공개 세미나 장소인 서울대 규장각에 도착했습니다. 고문서를 보관하는 이곳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학구적이었죠. 세미나에는 한중일 3국의 젊은 학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토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사료입니다. 한 일본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국의 사료만 보고 자국의 관점에서만 해석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학자가 동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을 연구할 때 한국은 조선 왕조실록만, 일본은 일본 측 기록만, 중국은 명실록만 봤죠. 하지만 세 나라의 기록을 교차 검증하면 훨씬 입체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 중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이징대 출신의 왕메이 박사였죠. 저는 최근 조선통신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단순히 일본의 조공을 바치러 간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천병이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일본이 조선의 선진 문물을 배우려고 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봐야 할까요? 자국 중심주의를 벗어나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젊은 학자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제의 오만한 중국 교수가 겸손하게 질문하는 모습이 의외였나 봅니다. 한 한국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요. 평화, 공존, 상호 이해 말입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가 더 우월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가입니다. 일본 학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역사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전쟁, 침략, 차별의 역사를 직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왕메이 박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류 교수님, 사실 저희는 교수님의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영향력 있는 학자가 변화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변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려와 송나라의 무역,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의 독자성, 청나라와 조선의 실질적 관계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학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역사를 사랑하면서도 이웃나라의 역사를 존중했습니다.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이었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규장각 뜰을 거닐었습니다. 왕메이 박사가 다가와 함께 걸었죠. 류 교수님, 어제 많이 충격받으셨죠? 네, 부끄럽습니다. 저도 2년 전 처음 국제학회에 참석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알던 세계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왕 박사님은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우선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웠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니 그들의 사료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번역본은 늘 뭔가 빠져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다녔어요. 한국과 일본의 유적지, 박물관, 도서관을 직접 방문했죠.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을 활용한 역사 연구가 소개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대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AI로 고문서를 해독하는 등 첨단 기술이 역사 연구에 활용되고 있었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개인의 주관이나 민족적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인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 중요한 것이죠.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이 함께 해석하면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젊은 학자들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류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질문들 해주셨어요. 다음에 베이징에서 뵙고 싶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해도 될까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의 망신과 굴욕감은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저녁, 정현수 교수가 저를 전통 한정식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정갈한 음식을 대하니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음식들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궁중 음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을 이뤘죠. 발효 음식 문화는 특히 독창적입니다. 김치 말씀이신가요?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된장, 고추장, 젓갈. 이런 발효 음식들은 한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서 탄생한 독특한 문화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맛도 훌륭했지만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정 교수님, 한국 학계는 어떻게 이렇게 개방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픈 역사 때문이죠.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겪으며 우리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학계도 급속히 개방되었어요. 중국도 개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류 교수님 같은 분들이 변화를 이끌어야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 교수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사 개설서였죠. 편견 없이 쓰인 책입니다. 한국의 성취와 한계를 균형 있게 다뤘어요.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김지원 씨가 안내를 자청했죠. 이 궁궐도 역사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궁궐 양식을 따랐지만 한국적으로 변형되었죠. 규모는 작지만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근정전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자금성에 비하면 초라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있었죠. 김양, 저에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지원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존경과 경계, 동경과 반발이 공존한다고 할까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불쾌하죠. 하지만 이해도 돼요.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요. 다만 21세기에는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성숙한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지난 사흘을 되돌아봤습니다. 학문적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대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의 새날 마이너스 한 중국 역사학자의 반성문이었죠. 베이징에 도착해 저는 곧바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총장님께 보고드려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됐나, 류 교수? 한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왔는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총장님. 오히려 제가 바로잡혔습니다. 총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저는 차분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총장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죠. 그래서 자네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우선 제가 출연하는 방송들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걸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총장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CCTV 역사 토크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는 밝은 표정으로 물었죠. 류 교수님, 한국 다녀오셨다고요? 어떠셨습니까?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시 가르치러 가셔서도 배우고 오시는군요. 아닙니다.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간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변방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그들만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고 때로는 중국보다 앞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말씀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로서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방송 후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죠. 매국노다. 한국에 매수당했나? 중국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교수. 하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말을 하는 학자가 나왔다. 21세기에 아직도 중화 사상이라니. 류 교수가 맞다. 객관적 역사인식 지지합니다. 학교에서도 압력이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 교수들은 저를 피했고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의와 방송에서 새로운 역사인식을 전파했습니다. 역사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했는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류하고 발전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중국 문명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명을 무시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대국은 다른 나라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2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마이너스 한중국 교수의 역사인식 변화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은 베이징으로 와서 저의 일상을 촬영했고 함께 한국을 재방문하기도 했죠. 서울대에서 다시 만난 정현수 교수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류 교수님. 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중국에서는 여전히 비난이 많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메시지들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한국에 와보니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울 때 진정한 발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교수가 있다니 놀랍다.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다. 한중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지원 씨가 보내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교수님,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며 서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제가 제안한 한중일 청년 역사학자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대학 당국도 승인했죠. 개회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학문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만드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면 적이 되고 친구로 보면 친구가 됩니다. 3일간의 포럼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격렬한 토론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죠. 특히 임진왜란 다시 보기 세션에서는 한중일 3국의 관점을 종합해 새로운 해석을 도출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문화 교류의 흔적들을 찾아냈죠. 포럼 마지막 날 왕메이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이 포럼을 정례화하면 어떨까요? 매년 한중일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거죠. 모두가 동의했고
동아시아 청년 역사학자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국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역사도 존중합니다. 방송 출연도 계속하고 있지만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은 한국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죠. 일본의 와카 문학은 중국시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미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몽골 제국은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동서 문명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죠. 최근에는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함께 쓰는 동아시아사입니다. 한중일 학자들이 공동 집필하는 역사서로 각국의 관점을 균형 있게 담으려 노력하고 있죠. 어제는 서울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지원 씨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류 교수님 덕분에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학생들에게 편견 없는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하늘이 맑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친 파란 하늘처럼 언젠가는 역사에 대한 편견도 모두 거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굴욕은 이제 감사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민족주의자로 남았을 테니까요. 역사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온 여정이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끝으로 정현수 교수가 해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강단에 섭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역사인식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물결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제가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우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언어 강사이자 중국어 음성학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이란 나라를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국을 모조리 따라만 하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제 주변에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즐겨하는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곳이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모방하면서도 스스로가 엄청나게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기업과 교류를 할 기회가 생겨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음 체계를 연구하고 해외 수출용 교재를 기획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봤자 우리 중화의 언어가 훨씬 체계적이고 고급스럽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곳곳에 영어가 섞인 안내문이 한글로 적혀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중국어 발음까지도 한글로 표기해 두었더군요. 언뜻 보기에 그 표기가 상당히 간단명료했습니다. 분명 중국어를 표기한 글씨였는데 전혀 제가 아는 알파벳이나 복잡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한글만으로 적힌 이 낯선 중국어 음을 보고 저는 실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의 오묘하고 깊은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한낱 자고 문자를 과신하다가 이상하게 끼워 맞춰놓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비웃음조로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따위 표기로도 중국어 발음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훈민정음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아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인 주제에 감히 우리 중화 문명의 언어를 다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니 저는 기가 차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우리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한글 같은 후발 주자가 감히 넘볼 구조가 아닙니다. 직원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제 눈엔 그의 미소가 사뭇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글자가 훨씬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제가 맡은 업무 때문에 한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각종 어학원, 출판사,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자 연구센터까지.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보나 마나 별거 없겠지 하며 대충 스쳐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훈민정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깊은 원리를 가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체계가 마치 중국어에 딱 들어맞게끔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한글 의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의 한 민간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제게 친절하게 각종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나눠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다는 기본 원리, 그리고 그 자음들이 혀나 입술의 움직임, 혹은 목구멍의 위치 같은 실제 음성 기관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점, 중국어를 표기하기에 이상적인 구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연구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숭고한데 이런 조잡한 기호로 음을 옮길 수 있다고 우기는 건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자료를 받아들고 연구소를 나왔는데 제가 가진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료들이 꽤나 다양했습니다. 이를테면 동국정운이라 하여 조선시대에 이미 중국 발음을 한글로 정밀하게 표기하려고 시도했던 역사적 기록이 존재한다든지, 또 아래아 같은 소멸된 글자나 예시음 같은 기호들을 살렸으면 중국어의 다양한 음을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 등이었죠. 저는 다 읽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고작 500년도 안 된 신생 문자 따위로 수천 년 역사에 우리 중국어를 표기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도 1인이 어쩔 수 없어서 다음 일정으로 중국어 교육을 하는 학원에 들렀습니다. 그 학원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교재가 영문 표기 대신 한글 표기로만 중국어 발음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사에게 제 얕은 지식으로 도발해봤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교재가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어차피 중국어는 어렵고 당신들의 한글 표기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교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실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교사의 구령에 따라 읽는데 놀랍게도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도 큰 흠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의아해서 교재를 살펴보니 제가 몰랐던 한글 자음과 모음, 변형 표기법을 적절히 활용해 중국어의 성조까지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발음들, 예를 들면 쯔, 츠, 스, 즈 같은 소리를 기존 표기 방식을 조금 변형해 가독성 좋게 제시한 뒤 한국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혀 위치를 잡아낼 수 있도록 꼼꼼히 설명해 놓았더군요. 제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더라도 정확한 뉘앙스까지는 절대 담아낼 수 없을 거야 라고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어느 대학교 부설 어학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훈민정음과 중국어의 상관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발표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한번 가서 들은 뒤 허점을 찾아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한국의 옛 문헌들을 토대로 훈민정음이 애초에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장육부의 기운과 음양오행 운운하며 자음군의 체계를 설명했는데 솔직히 조금 오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발표자들의 이론에는 꽤나 치밀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중국어가 타금이 많고 성조가 있다는 점, 또 특정 자음군이 강세가 강하고 유기음, 무기음이 분화되어 있다는 특성, 이런 것들을 훈민정음 설계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 자료에는 실제 옛날 중국 발음 표기를 시도한 흔적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훈민정음 초기 음가를 살려서 적으면 중국어에 흔히 말하는 어휘들을 거의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든지, 예시응이나 순경음 등을 이용하면 더욱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에는 수많은 방언이 있고 다채로운 발음이 공존합니다. 게다가 우리 표의문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언어를 한국식 문자로 옮긴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자 발표자 중 한 사람이 조선시대 문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 각 지역의 발음 차이를 연구해서 음울론을 정리하려던 시도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동국정운입니다. 중국이 명나라 시절 홍무정운으로 북경 발음을 표준화하려 했듯 조선에서도 이를 참조해 자국 문자로 소화하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황당해서 비웃음이 나왔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중국어 표준음을 한국에서 연구해 놓았다는 거지. 무슨 깡으로 우리 소리를 멋대로 분석했단 말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존심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열등감이 자극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어디까지나 조선의 학자들이 자신들끼리 생각을 늘어놓은 것 아니겠나. 실제로 중국어의 정수를 담아낼 수는 없었을 거다. 저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제 업무 때문에 수많은 학술 자료를 접해야 했습니다. 어떤 한국 학자는 훈민정음으로 중국어를 표기했을 때 얼마나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는지 수치로 증명해두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어 알파벳 기반 병음 대신 한글 기반 표기를 쓰면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발음, 정확도가 단기간에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중국어는 원래 어려운 언어다. 그런데 한글로 쉽게 배울 수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그 방법을 적용해 공부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정말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특히 자주 헷갈리는 유무성음, 치경국의 그리고 성조 변화까지 훨씬 수월하게 체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귀에도 그 발음이 지나치게 매끄럽게 들렸습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발음치고는 저로서는 정말 인정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분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구체적 반박거리를 찾기 위해 한국의 대형 출판사에 들러 교재 편집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반기며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한글 중국어 표기법을 시연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식 표기를 쓰다 보니 중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삽입되거나 잘못된 가이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글 표기를 활용하니 훨씬 정확한 소리 재현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자모 체계이므로 문자를 읽는 대로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제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어쩐지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이미 이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중국으로 역수출될 계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일부 중국어 학습자들이 한글판 중국어 표기법을 사용해보겠다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어는 우리 스스로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한국 방식의 표기를 쓰려는 거죠? 제가 따지듯이 물었더니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 발음을 세밀히 구분하고 의문을 시각화하는 것은 한글이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 학습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터무니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중국인이 만든 병음 체계가 있는데 한국 문자를 가져다 쓰다니 자존심도 없습니까? 담당자는 한국 문자를 쓰는 것이 중국어를 무시하거나 빼앗는 게 아니라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 나라 말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에선 이미 이 문자 체계 하나로 중국어 학습을 가속하고 있었으니 어쩐지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정을 마무리할 겸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전시관을 들렀습니다. 거기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관한 특별 전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크게 써붙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어떤 발음이든 기록할 수 있는 혁신적 표음 문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면 왜 그동안 세계가 몰라줬겠어. 그런데 전시 내용에는 세종대왕 시절 어떻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 중국 발음을 연구하고 학습했는지 구체적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문자로 중국어 경전을 번역하고 일상 대화문을 실험적으로 써보며 그 정확도를 높였다고 하더군요. 제 귀엔 그 모든 설명이 마치 우리는 중국어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도 탁월한 문자 체계를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시관 구석에서 만난 노 교수가 제게 다가오더니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지요. 혹시 중국어 방언들도 한글로 충분히 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방언까지 한글로 옮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중국어 방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발음이 천차만별이라 지역 간 교류도 힘들 정도인데요. 노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복잡함이 사실은 음성학적으로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훈민정음은 모든 발음을 초중종성으로 분해해 적을 수 있으니 지역 방언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에 좋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꼭 저에게 당신들이 수천 년 동안 엉성하게 써오던 방언 체계도 여기 이 훈민정음이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라고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노 교수가 시연이라며
광동어에 해당하는 몇 구절을 한글로 옮겨 말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광동어 특유의 음정과 종성들도 제법 그럴듯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노 교수는 아직 연구가 완전하지 않으나 한국의 발음 기호 체계만 확장하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일정이 모두 끝나 돌아가기 전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젊은 언어학자 한 명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저를 웃는 얼굴로 맞이했지만 그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 중인 주제가 바로 중국의 지역 방언들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우리 쪽 시도가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아주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제법 실현 가능성이 높죠. 현지에 가서 실제 발음을 채록해보면 한글 자모 배열만 조금 달리 세팅해도 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우리만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 따위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젊은 학자는 싱긋 웃으며 제게 한 장의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 북경어부터 상하이어, 광동어, 스촨어 등 다양한 방언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종성을 어떻게 한글로 분류해서 표기할 수 있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허점을 찾으려 해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어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건 정말 억측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국은 워낙 광대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표준화라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는 제 손에 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가셔서 직접 실태를 조사해 보시죠.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중얼댔습니다. 바뀔 리가 없지. 한국이 중국을 이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전혀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건 그저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려는 수작이고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시도일 뿐입니다. 젊은 학자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낀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제가 목격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한글 표기, 학원에서 본 학생들의 빠른 발음 습득, 출판사에서 보여준 교재, 전시관과 세미나에서 들은 옛 조선의 치밀한 연구 역사, 그리고 광동어를 가볍게 시연해 보인 노 교수의 모습까지 모든 게 제 안에서 거대한 의문이 되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이렇게 중국어 표기에도 유용하다며 자신만만해해도 우리 중화의 언어가 한국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비록 그들은 훈민정음을 통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그냥 가짜라고 치부하렵니다. 어쨌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가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을 몰래 뒤적이며 울컥하는 마음을 삼켰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고상하고 우수한 언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이 감히 자기를 앞세운다고. 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덮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도 계속 말할 겁니다. 한글이 대단하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를 흉내 내봤자 절대 본질에는 닿을 수 없다고요. 한국에서 접한 사실들이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리적이어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굳건히 믿는 중국 우월성만이 진실이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속으론 심란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가 보여준 확신, 그리고 실제 교재의 놀라운 효용성, 세미나 발표의 철저함, 전시관 자료의 치밀함, 정말 조금도 흠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게 선택지가 있다면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싶습니다. 혹여 제가 중국에서 이 이야기를 떠벌렸다가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하면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저우롱인 저는 절대로 한국에게 자존심을 꺾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애써 우겨댈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 말해줄 겁니다. 한국은 그냥 중국을 모조리 베낀 후발주자일 뿐이며 훈민정음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떠들어봤자 결국은 가짜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제 주장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게 더 편하고 익숙하니까요. 우수한 줄 알았던 중국어가 한국에서 이렇게나 간단히 재현되고 더 나아가 방언까지 정리될 수 있다니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들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고
저는 그냥 제 논리대로 믿고 떠들겠다는 심산입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가 우리 중국어를 깨부수듯 효율적으로 분석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직 중국이 최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 속에서 제 빛바랜 자부심을 유지하며 살 겁니다. 끝까지 우길 겁니다. 그래봤자 현실에서는 제가 당황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꼴이 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훨씬 우수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망신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